네, 온 국민을 애타게 했던 강진 실종 여고생으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공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뛰고 있는 일부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이게 저희는 실종이 된 상태였어서 제발 좀 돌아오길 바랬었는데 좀 아직까지는 추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실종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8일 만에 발견됐는데 이게 보니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마지막으로 이 용의자, 자살한 용의자가 차를 세워놨던 이 지성리 농로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야산에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수색을 했는데 용의자 차량이 2시간 40분이나 머물렀던 곳에서 1k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시신, 뭐 지금 확인 안 됐습니다만 뭐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발견 못했느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제 혼자 범행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사체를 유기할 때 뭐 걸어서 가파른 경사 30분이나 올라가서 사체를 유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수색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일각에서 뭐 공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시신이 부패를 해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웠고 가족 또한 또 확인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는데 뭐 오늘 안에 좀 DNA 조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실종 여고생과 체형이 좀 비슷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패 정도가 심하고 옷도 원래 아침에 나갈 때 이제 검정 티셔츠에다가 흰 바지에다가 청바지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옷까지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지금 그 안에서 유류품이라고 추정이 되는 립글로스 정도 하나만 나와 있고 머리카락도 전부 잘려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가족도 육안으로는 명백하게 이 실종 여고생이 맞다고 확인이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긴급 유전자 감정을 의뢰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는 신원은 일단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부패 정도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머리카락은 좀 가장 늦게 부패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전제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겁니다. 이번에 사실 이 실종 여고생의 친구에게 SNS를 보낸 내용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완벽한 영구 미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만약에 이 여고생의 시신이 발견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일단 첫 번째 보통 시체의 시신이 다 발견되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봅니다. 신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머리카락 형태를 봐도 누군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이 여고생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모든 걸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에서 만약에 그 SNS가 없어서 친구 아빠라는 이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면 이 사건은 그냥 영구미제 사건이 될 뻔도 했던 이게 거죠. 완벽하게 은폐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기에 좀 또 의문이 드는 부분이 확실하게 매장을 하진 또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풀에 그냥 덮여 있는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게 또 완벽한 은폐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산길에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이 범인의 심리를 좀 돌아가 보면 아마도 그 무슨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하다고 느꼈던 여고생이 느꼈던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면서 나한테도 전화를 하지 말고 누구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했었던 겁니다, 시작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통화 내역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 누군가 시신이 발견되면 이 사람의 통화 내역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누구랑 연락을 했는지. 그것도 없었죠. 그리고 아마도 친구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SNS에 남긴 것 때문에 지금 일단 용의자로 특정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산속에 유기만 하면 그리고 이 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제거를 하면 사실 뭐 시신이 발견되면 우리는 당연히 이 시신이 누구 시신인지 금방 알 것 같잖아요. 우리 DNA 어디 등록돼 있나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시신이 발견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DNA가 발견돼도 DNA 검사로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삭제를 했잖아요. 뭐 지갑이나 아니면 그다음 옷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만 없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그거는 차에도 피자국도 하나도 없었고요. 물론 그러니까 오늘 국가수 검사를 하면은 이게 뭐 부패 상태도 저희가 이제 8일 만이니까요. 근데 얼굴 쪽도 그렇고 뭐 시신 하부 쪽도 그렇고 부패가 심하다고 하는데 이게 자연 부패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 날씨가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뭐 8일 정도 되면 한여름에 충분히 부패 가능한데 저도 뭐 제가 확인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만 부패는 빨리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번 사건은 어찌 보면
그 친구에게 보낸 SNS 한 통으로 영구미제가 될 뻔한 사건이 그 문자. 그래도 이렇게 어쨌건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초반에 그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높은 곳에 누가 그렇게 네. 시신을 끌고 갔을까라고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면에서 공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좀 예상하고 저는 계세요? 개인적으로 공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 왜냐하면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가파른 산길 올라가서 아이의 사체를 유기하는 게 이건 좀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범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저도 이제 경찰 관계자분들하고 지금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여고생이 자발적으로 따라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곳이 사체 유기 장소이자 범행 장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 그러면 통상적으로 시신을 유기할 때 시신을 이제 본인이 쉽게 유기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요. 은폐가 쉬운 곳으로. 근데 산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0분 정도 걸어서 누군가 공범과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가정을 해보면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신을 옮기는 그 30분 동안에 산으로 올라가 시신을 옮겼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자발적으로 그 올라갔다. 위험한 아르바이트가 무언가 산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그래서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높은 곳까지 그 야산인데 거기를 올라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여고생이 이 산하고 관련된 어떤 아르바이트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무언가 불안감을 느꼈고 그래서 이 용의자가 알리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 친구한테 SNS로 보내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알려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용의자가 그 당일날 이 여고생이 실종된 당일날 저녁에 여고생의 어머니가 집으로 왔을 때 굉장히 깜짝 놀라고 도망가는 게 있잖아요. 그쵸. 나를 어떻게 알았지였던 거예요. 그 전까지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에도 아무 흔적 없죠. 그리고 시신 뭐 지금 발견된 것도 전혀 아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의자가 더 놀랬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람이 이제 발각이 됐을 때 포기도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를 그래서 합니다. 만에 하나 지금은 이 시신이 여학생일 것이다, 실종된 여학생일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DNA 확인 결과 만에 하나 이 강진 여고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하면 뭐 다시 수색은 진행해야겠죠. 그러면 오늘 또 만약에 아니라고 판정이 나면 이 시신에 관련된 수사도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건이 네, 되겠네요. 근데 지금 일단은 경찰 쪽에서는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징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체형이나 뭐 몸무게나 이런 것들도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제 실종 여고생이 맞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확인을 하겠다는 취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그 끌고 올라갔는지 아니면은 뭐 걸어 올라갔는지는 또 여고생이 이 밟고 올라갔을 테니 그 발자국 조사를 또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 근데 부분도. 지금 한 8일 정도 지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 뭐 그 부분은 뭐 단정이 힘들겠습니다만 발자국이 계속 남아 있을지 그래도 아마 그 부분도 분명히 조사를 할 거고요. 그 조사가 결국 이 사람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제3의 공범이 있는지 아니면 이 여고생이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따라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남은 수사 방향이 좀 시신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수사 방향이 좀 뭐 다른 방향으로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수색 이후의 단계는 좀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여고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겠죠 오늘.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망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사망 원인 그 전에 혹여라도 뭐 성폭행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부검으로 거고요. 또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나와야 이게 흉기를 사용했는지 예.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을 졸랐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거고요. 예. 그걸 확인한 다음에 지금 이 뭐 사망한 용의자인지 이제 특정을 완벽하게 한다면 이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이 됩니다. 사람이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했기 때문에 끝난 네, 끝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끝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증거는 모든 증거가 용의자가 범인이다라고 가리키고는 있지만 나머지 또 명확하게 CCTV가 좀 약간 흐릿해서 실제로 여고생의 옷가지를 태운 건지도 좀 명확하지 않고요. 거기다 차에서도 혈흔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과정의 수사가 좀 필요할 거고요. 그게 다 종료가 돼서 이제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제 공소권 없음 처분해서 이제 수사가 종결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가수 발표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저희가 요즘 뭐 항상 밤에 이제 월드컵 하다 보니까 못 주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가 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좀 뭐 판정도 그렇고 여러저런 이유 때문에 현재까지 2패를 안고 있는데 멕시코전에서 또 이 장현 선수에 대한 비난이 거세더라고요. 저도 뭐 온라인으로 확인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 비난을 일단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사실 뭐 어찌 보면 축구에 대한 국민들의 엄청난 큰 관심이 뭐 그럴 수 그릇되게 있죠. 지금 예. 발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장현수 선수가 사실 우리나라 중앙 수비수 중에서는 그래도 외국 감독들이 봤을 때도 가장 훌륭한 선수라고 평가를 해왔던 선수입니다. 예. 근데 첫 경기에도 그렇고 두 번째 경기에도 그렇고 이상하게 골 장면에 자꾸 장현수 선수가 보여요. 예. 이번에 멕시코전에서도 좀 무리하게 슬라이딩 태클을 하다가 해서. 손을 들어서 예. 이제 손에 공이 맞아서 페널티킥을 주게 됐고 또 1차전 같은 경우에 박주호 선수 햄스트링 부상 받았던 그 패스 잘못던 또? 패스도 장현수 선수가 한 거고 장 선수였고. 또 김민우 선수가 페널티킥 허용했던 그 과정에서 또 잘못 걷어냈던 게 장현수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비난이 장현수 선수에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직 한 경기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 월드컵이 우리가 죽자 살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축제 같은 대회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편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뭐 지금 이제 뭐 장현수 선수에 대한 비난이 좀 왜곡되게 극대화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표현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좀 거친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걸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그 올림픽 때 김보름 선수 그렇죠. 국가대표 자격 박탈해달라 이런 청원이 또 그렇죠. 올라왔던 게 생각이 나는데 국민청원 게시판이 사실 이런 용도로 사용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 국민청원 게시판의 굉장히 순기능은 이제 국민의 여론을 직접 듣고 그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불편한 것들은 수정하고 또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답변을 밝히는 걸로 해주고, 예.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곳에 아무거나 쓸 수 있잖아요. 아무거나 쓸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그릇된 내용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그래요. 뭐 이걸 가지고 뭐 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를 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제 뭐 장현 선수가 지금 이런 분들을 뭐 고발하겠습니까? 고소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국민청원이라는 곳이 게시판이라는 곳이 여론을 모으고 수렴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릇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 국민청원 게시판 자체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할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든지 여기다 올리지 마시고요.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곳은 정말 국민들의 삶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뭐 장현 선수 처벌해달라고 누가 처벌해 줍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그 분노는 저도 이해를 그렇죠.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예.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건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그리고요. 저희는 이제 조현우 선수 같은 경우 이번에 월드컵에서의 그 새로운 발견 중에 하나가 조현우 선수란 말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 조 선수의 아내분께서 악플로 인해서 SNS를 폐쇄했다 네. 그러던데 이거 어떤 얘기예요? 사실 이 조현우 골키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생소했던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 주전이 조현우 골키퍼지? 그랬는데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고 가장 눈에 많이 띄었던 게 또 너무 잘했죠. 골키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현우 선수뿐만 아니라 조현우 선수 가족에게도 관심을 갖게 됐고 조현우 선수 아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SNS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댓글을 달기 시작하고 이제 대부분은 좋은 댓글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아이와 조현우 선수의 아내의 외모를 비하하는 댓글들이 몇 건이 나오면서 아하. 이제 조현우 선수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내 역사적인 나의 기록들인데 SNS의 기록들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걸 봤을 때 받을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SNS를 폐쇄하기까지 이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정도가 되면 조현우 선수 아내가 그 외모를 비하했다라는 그 SNS 댓글 단 사람들은 고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소하면 이거는. 처벌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처벌이 되죠. 이거는 명백하게 공연성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외모 비하 문제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요. 모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SNS에 올렸을 경우에는 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 처벌도 중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참는 것보다는 올려서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불이익을 받고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이 헌법의 권리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이제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의 이런 표현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지금 법적인 수준이 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모든 그 국민의 기본권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공공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제한이 발현되는 게 보통 이제 처벌로 이제 많이 발현이 되는데 이게 통상적인 명예훼손 옛날에는요. 제가 예를 들어서 김승재 아나운서의 안 좋은 얘기를 김나연 아나운서한테 몰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껏해야 주변 몇 사람한테 퍼지고 끝이에요. 근데 지금 SNS에 그런 내용을 올리는 순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100만 명이 보는데 10분이 안 걸립니다. 요즘에. 이제 그래서 피해 정도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냐 할지라도 네, 그게 그렇죠. 여론을 확산하게 된다면 네, 그럼요. 굉장히 피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피해가 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SNS 컴퓨터를 활용하는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요. 그런데 그건 역시
최근의 인터넷 환경이나 최근의 휴대폰 환경을 반영하고 만든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이 좀 개정될 필요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성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